토르는 유명한 전사로 모든 바이킹 중 가장 강한 남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매우 격렬한 한 전투에서 그의 전함은 많은 적선에 포위되었고 그는 완전히 수적으로 열세였지만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적이 그를 공격하려 하지만 그는 차분한 태도로 공격을 막고 적을 반으로 베어버린 후 2명의 적을 더 피하며 찌르고 죽입니다. 적 중 한 명이 그의 뒤에서 살금살금 다가오지만 거구의 남자이자 토르의 친구인 토르켈이 처리합니다. 토르켈은 토르에게 주의하라고 말하며 거대한 전투 도끼를 한번 휘둘러 여러 적을 죽이는 동안 토르는 달립니다. 나무 토막을 타고 올라가 배에 남은 마지막 적을 죽인다. 그는 싸움 준비가 되었는지 토르에게 묻고 태연하게 죽은 사람을 집어들고 토르는 날아오는 화살을 막기 위해 방패를 든다. 토르는 이제 그만 싸움을 끝낼 거라고 말하고 한 번에 모든 것을 끝장낼 거라고 말하며 가까운 배로 뛰어올라 적들을 마치 칼로 버터를 자르듯이 헤쳐나간다. 놀라운 속도로 여러 적들을 죽인다. 그리고 다른 배에 있는 적들을 여러 명 사살한다. 그런 다음 세 번째 배로 뛰어올라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죽인다. 그리고 세 번째 배로 뛰어올라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죽인다. 마지막 적이 엄청나게 무서워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끼로 그를 공격하려 합니다. 토르는 그냥 그의 배를 찔러 죽입니다. 그 남자는 죽어가면서 아내를 부르는데 이는 토르에게 자신의 아내를 떠올리게 하고 잠시 망설이는 사이 적에게 어깨에 화살을 맞을 기회를 줍니다. 그 직후 적들이 때로 그의 배에 달라붙어 그에게 달려듭니다. 그들은 그의 방심을 이용하여 무장을 해제시키고 한 적이 그의 목숨을 끊으려 달려들지만 토르는 반격합니다. 그 충격으로 둘 다 바다에 빠집니다. 그 남자는 물에 빠진 채 토르를 익사시키려고 하며 둘 다 물에 빠져 허우적댑니다. 물속에서 토르는 침착하게 적의 검을 잡아 그의 배를 찌릅니다. 싸움은 끝났습니다. 싸움은 끝났습니다. 그는 수면 위로 올라오지만 전투에서 멀리 헤엄쳐 해안에 도착합니다. 전투 장면을 돌아보며 그는 왜 그 남자들을 죽였는지조차 모른다는 것을 깨닫고 메스꺼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다시는 싸움에 돌아가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떠납니다. 수년이 흘렀고 이제 그는 아이슬란드의 작은 마을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 헬가 딸 일바, 그리고 아들 토르핀과 함께 그는 이제 농부로 일하며 전쟁의 손길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전투에서 죽었다는 거짓말을 하고 그의 군대를 속였습니다. 저녁 그의 집으로 돌아와서 많은 아이들이 세계를 여행한 노련한 선원인 늙은 라이프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혹독한 겨울이 없는 따뜻한 곳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늘 푸른 풀이 있고 따스한 바람이 즐겁게 불어오는 곳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그런 곳은 현실보다는 꿈 같았습니다. 토르가 돌아와 아이들에게 밤이 늦었으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하고는 라이프 옆에 앉았습니다. 라이프는 올겨울은 유난히 혹독해서 많은 사람들이 추위로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토르에게 가축들을 잘 돌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 많은 양들이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일바가 2마리의 양을 데리고 들어와 이 양들만이 점점 약해지고 있고 돌봐야 한다며 따뜻하게 해주지 않으면 죽을 거라고 말합니다. 토르는 그녀에게 감사를 표하고 그녀를 재우고는 이 힘든 시기에 마을의 안전을 위해 취해야 할 예방 조치에 대해 논의합니다. 다음날 아침 일바와 토르는 오두막 지붕에 눈을 치우는데 일바는 너무 많은 일을 한다며 투덜거리다가 갑자기 넘어집니다. 다행히도 눈 위에 떨어져서 괜찮았지만 갑자기 눈 아래에 누군가가 묻혀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녀는 미친 개처럼 땅을 파서 누더기 옷을 입고 쇠약해 보이는 남자를 발굴해냅니다. 목에는 끊어진 쇠사슬이 걸려 있습니다. 그는 재빨리 내려와 남자를 팔에 안고 집 안으로 데려간 후 아내에게 따뜻한 물을 드라고 하고 딸에게는 두꺼운 모피 담요를 가져와 덮어주라고 합니다. 그는 재빨리 불을 지피고 그에게 심폐소생술을 시작하는데 아내는 따뜻한 물로 남자의 발을 씻겨줍니다. 일바는 놀란 표정이지만 아버지에게 이렇게 해봐야 소용없다고 말합니다. 노예는 이미 죽은 것 같고 몸이 차갑게 식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토르는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노예가 기침을 하기 시작합니다. 토르가 딸에게 불을 더 세게 지피라고 소리칩니다. 그는 노예에게 재빨리 이름과 출신을 묻지만 노예는
너무 약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중얼거릴 뿐입니다. 잠시 후 노예는 산 너머 마을의 우두머리인 하프덴의 집에서 도망쳤다고 말하고 즉시 일반은 겁에 질려 토르에게 노예를 돌려보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를 갖고 있는 것은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토르는 그녀의 말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에게 왜 도망쳤는지 묻습니다. 노예는 가슴의 상처를 보여주며 그 집에서 고문을 받고 도망쳤다고 말하지만 그 집에서 고문을 받고 도망치기로 결심했지만 하지만 갈 곳이 없어 그의 집 근처에서 우연히 발견되었어요. 마을 사람 중 한 명이 토르의 집으로 달려가 하펜이 그들의 부두에 소규모 분대와 함께 도착했고 싸움을 시작할 기분인 것 같다고 말하는 동안 그는 다시 의식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는 토르에게 즉시 와달라고 간청했고 토르는 노예에게 잠들면 다시는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으니 깨어있으라고 말합니다. 부두에서 레이프는 하펜의 길을 막고 온갖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끊어진 사슬을 보여주며 그의 노예 중 한 명이 도망쳤고 이 마을에 왔으며 그는 단지 자기 것을 가지러 온 것뿐이라고 대답합니다. 마을의 젊은 바이킹 중 한 명이 칼을 뽑아들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은 그들이 가져가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미리 알리지 않고 그들의 마을에 함부로 들어갈 수는 없는데 하펜 쪽 사람 중 한 명이 이 남자를 알아봅니다. 그들은 한번 싸웠고 그 싸움에서 그 남자는 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남자가 앞으로 나와서 험악한 말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두 사람 모두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레이프는 그들에게 싸울 수 없고 규칙에 어긋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규칙 따위는 상관없다고 말합니다. 이에 격분한 하펜은 자신의 쇠사슬을 이용하여 그 남자의 무기를 빼앗고 어느 편이든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에 쇠사슬을 감습니다. 그리고는 쇠사슬을 잡아당겨 그 남자의 얼굴을 망가뜨립니다. 평생 흉터를 남길 만큼 심하게. 이 일은 모든 사람을 겁에 질리게 하고 그들은 하펜이 토르의 집에 들어오자 길을 비켜줍니다. 그는 토르에게 자신이 돌보는 노예가 자신의 것이며 데려가려고 왔다고 말합니다. 길더는 하펜에게 그들이 단지 노예를 그를 위해 살려두려고 했을 뿐이라고 말하려 하지만 토르는 그에게 노예를 얼마에 샀는지 묻습니다. 하펜은 노예를 사는데 양 2마리를 지불했다고 대답하고 토르는 그에게 양 3마리를 주겠다고 대답합니다. 하펜은 그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이지만 노예를 데려가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고문하여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가 저지른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토르는 일어서서 하펜에게 자신의 키가 얼마나 크고 훤칠한지 보여줍니다. 그는 겨우 180cm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키가 더 작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하펜에게 그 노예를 위해 어린 양 4마리를 주겠다고 말하지만 하펜은 8마리를 요구하며 맞섭니다. 토르는 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그 제안에 동의하고 그에게서 노예를 삽니다. 하펜은 거래에 만족한 듯 배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노예는 몇 시간 후 죽고 저녁에 토르는 가족과 함께 그의 장례식을 치르는데 그의 딸은 그를 바보 취급하며 죽은 노예에게 양 8마리를 주다니 어리석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토르스는 개의치 않는 듯 했고 그저 불쌍한 영혼을 애도한 뒤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다음날 토르스가 냄비를 수리하려 했지만 형편없이 실패하는 동안 토르핀이 저남에 대해 소리치며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묻자 자신과 라이프가 거대한 저남이 마을로 오는 것을 보았고 라이프가 토르스를 데려오라고 했답니다. 토르스는 이미 구경꾼들로 가득 찬 부두로 걸어갔습니다. 그들은 정돈된 화려한 갑옷을 입은 바이킹들과 거대한 전투 도끼가 가득한 아름다운 롱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지도자 플로키는 투구를 벗고 토르에게 몸을 숙이며 그를 지도자라 부릅니다. 마을 전체가 충격을 받지만 토르는 별로 감흥이 없는 듯 플로키에게 이 마을에 온 이유를 묻습니다. 플로키는 안에서 이야기하자고 대답하고 플로키와 토르는 그의 집으로 들어가고 바이킹들은 마을 전체를 에워쌉니다. 토르는 플로키에게 자신을 찾아온 이유를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난 지 15년이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플로키는 이틀 전 잉글랜드 왕이 많은 수의 병사들을 몰래 그들의 땅으로 들여보냈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목욕을 하고 있을 때 그들은 결국 그들을 기습하여 하나하나 모두 죽였습니다. 덴마크 왕의 시누이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이 일로 왕은 영국인들을 공격할 명분을 얻었고 대규모 침공을 준비하며
모든 바이킹들을 소집하여 전쟁에 참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왕은 토르에게 탈영죄의 벌이 사형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군대를 벌였다는 사실은 눈 감아 주겠다며 그저 자기들을 위해 싸워주길 바란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토르는 그런 삶은 끝났다며 이 마을은 지구 반대편의 어떤 분쟁과도 수천 마일이나 떨어져 있다고 답합니다. 토르는 그런 삶은 버렸고 이 마을은 세상 어떤 분쟁과도 수천 마일이나 떨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플로키는 토르에게 그들의 왕이 토르가 전투에 참여하지 않으면 마을 전체를 학살하라고 명령했다고 답합니다. 토르가 거절하면 마을 전체를 학살하라는 명령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토르는 그의 제안에 동의하게 됩니다. 그는 전함을 배웅하기 위해 부두로 갑니다. 플로키는 그들이 잉글랜드와 전쟁을 벌일 것이며 토르가 이끌 것이고 마을 사람 누구든 원한다면 전쟁에 참여할 수 있다고 선언합니다. 그렇게 말한 후 그는 바다로 돌아가고 마을 전체는 황금과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실제 전쟁이라는 생각에 환호합니다. 하지만 토르는 그다지 내키지 않는 듯 집으로 돌아갑니다. 레이프는 집으로 돌아가 토르와 이야기를 나눕니다. 토르는 그 사람들이 라고 밝힙니다. 전쟁이란 걸 아예 본 적도 없고 전쟁이 어떤 건지 상상도 잘 못하고 있어요. 이 전쟁에서 거의 모두가 죽을 텐데도 모두들 흥분해서 난리야. 다음날 그들은 마을에서 전함을 끌어내 수리하며 항해를 준비하고 토르피는 다른 아이들과 놀면서 전쟁 놀이를 하는데 그는 얼간이처럼 너무 세게 사람을 때려 아이 뼈까지 부러뜨려요. 아이 아버지는 토르에게 데려가고 토르는 아이 손을 치료하는 동안 다른 아이들은 토르핀이 항상 너무 세게 친다고 불평합니다. 토르는 제자리로 돌아와 토르핀이 칼을 들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가 전사였을 때 가지고 있던 것을 빼앗으며 그에게는 적이 없으니 이유 없이 싸워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토르핀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미쳐 날뛰고 토르스가 그를 바라보는 가운데 밖으로 달려나갑니다. 다음날 그들은 떠날 준비를 하고 토르스는 전투에 참여할 5명의 병사만 데려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배에서 준비를 하는 동안 가난한 한 여인이 리프에게 그들이 괜찮을지 묻습니다. 리프는 토르스가 그들 중 아무도 전투에 데려가지 않고 5명의 병사만 노르웨이까지 데려간 후 버리고 갈 것이라고 사실을 말해줍니다. 누구의 목숨도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아서 혼자서 전투에 나섭니다. 라이프의 배가 더 많은 사람들을 태울 수 없어서 단 5명만 데려갑니다. 본토로 돌아올 수 있도록 5명만 더 데려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소녀는 몰래 도망치고 토르핀을 찾으며 소리칩니다. 하지만 토르핀은 보이지 않습니다. 시간이 너무 늦어 아내에게 토르핀을 부탁하고 배에 올라타 제가 본 노 중 가장 큰 노를 잡습니다. 5명의 남자들은 한쪽에 나란히 앉아 노를 젓지만 토르는 혼자 거대한 노를 잡고 있습니다. 노 젓기가 시작되자 모두들 충격을 받습니다. 그는 5명이 함께 젓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힘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깊은 바다로 들어가 마침내 잠시 쉴 수 있게 되었는데 바람이 불기 시작하자 토르는 돛대를 세우고 나머지 사람들은 노 젓느라 아픈 손으로 배 앞쪽에 누워 지쳐 있었습니다. 토르는 한 남자에게 이제 바람이 그들이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 줄 테니 걱정 말라고 돌아갈 수도 없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토르피는 통에서 뛰쳐나와 모두를 놀라게 하는데 아버지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그리고는 가장자리로 달려가 소변을 봅니다. 토르는 그를 잡아 평생 잊지 못할 벌을 주지만 마침내 밤이 되자 토르의 무릎에서 잠이 듭니다. 그와 다른 한 남자는 모두가 잠든 동안 야간 경계 근무를 서고 새벽이 밝아오자 리프는 그들에게 잠시 쉬었다 갈 수 있는 섬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소리칩니다. 그들은 작은 만으로 들어가면서 모두 노를 저어갑니다. 만을 지나가던 중 리프는 무언가 이상함을 느껴 멈춥니다. 토르는 그에게 괜찮냐고 묻지만 그는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낀다고 대답합니다. 토르는 협곡 위쪽을 바라보고 높은 절벽을 발견하고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꼼짝없이 갇힐 것 같은 불안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는 리프에게 자신도 불안하다고 말하고 물러서자고 합니다. 리프는 그의 말에 동의하고 그들은 물러나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위에서 많은 양의 잔해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토르는 뛰어오릅니다. 토르피는 그를 보호하고 다른 사람들은 엄폐하도록 합니다. 잔해가 떨어지는 것이 멈춘 후 그는 뒤돌아보니 그들의 탈출구가
막혀있고 리프는 그들에게 괜찮냐고 묻습니다. 다행히 모두 다치지 않는 것 같지만 토르는 적이 접근하고 있으니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두 척의 군함이 그들 앞에 후미에 갑자기 나타나고 많은 남자들이 가득 차 있자 토르의 배에 탄 사람들은 경험이 없어서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들 중 한 명이 검을 뽑지만 토르는 자기가 처리할 테니 뽑지 말라고 말하고 자신의 검을 뽑은 후 토르핀에게 작은 단검을 건네주며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만 사용하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가까이 오자 토르는 앞으로 나가 뛰어 올라 그들의 배 위로 뛰어들어 모두를 놀라게 한다. 한 남자가 그를 공격하려 하지만 토르는 쉽게 한 방으로 그를 날려버리고 주위 사람들을 또 한 번 놀라게 한다. 다른 남자가 달려들지만 재빨리 날아오는 팔꿈치에 맞아 나가떨어지고 나머지 남자들은 겁에 질린다. 3명의 적이 더 그를 공격하려 하지만 순식간에 맨손으로 쓰러뜨린다. 남자들은 계속 달려들지만 그는 생명을 빼앗는 것을 꺼리고 휘청거리면서도 검조차 뽑지 않고 모두를 쓰러뜨린다. 그들은 그의 함선부 사령관을 향해 움직이며 쓰러뜨립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달려들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한 방에 쓰러집니다. 그는 꾸준한 속도로 끝까지 걸어가는 동안 말이죠. 사크타마는 원펀치맨의 자리를 토르에게 즉시 넘겨줘야 합니다. 그들 중 다수가 도끼와 칼로 다시 그를 공격하지만 그는 간단히 그들의 팔을 부러뜨리고 팔꿈치로 얼굴을 치고 물속으로 날려버립니다. 하지만 또한 신사답게 노를 던져 그들이 빠져 죽지 않도록 합니다. 또 다른 남자가 그에게 달려들어 쓰러집니다. 그 광경에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겁에 질립니다. 버섯을 먹은 그들의 부사령관 요르는 완전히 미쳐 날뛰기 시작합니다. 자기 부하들을 공격하기 시작하며 두들겨 패고 심지어 일부는 목을 졸라 기절시키기까지 합니다. 배의 널빤지를 주먹으로 치기 시작하자 부하들은 그를 붙잡아 배 전체를 박살내지 못하게 하려 하지만 짐승 같은 이 남자는 미친 듯이 주먹으로 모두를 날려버리고 심하게 다치게 합니다. 결국 그의 팀원들은 모두 자신을 구하기 위해 배에서 뛰어내립니다. 토르는 그가 광폭해져서 고통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요른이 그의 머리를 나무 선체에 찢자 그는 토르를 향해 돌아서서 폐부를 찢는 듯한 비명을 지르며 엄청난 속도로 그에게 달려듭니다. 하지만 토르는 수백 번의 전투를 치른 베테랑이라 이런 자들을 많이 봤습니다. 쉽게 그의 눈에 주먹을 날려 그를 날려버립니다. 하지만 비오르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다시 공격하려 하지만 강력한 어퍼컷을 턱에 맞고 다시 한번 쓰러집니다. 그는 아스켈라드라는 이름의 지도자가 자신의 배를 향해 배를 몰고 오는 것을 알아챕니다. 그리고 침략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방어할까 하지만 비오른이 다시 일어나 공격하려 하자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아스켈라드의 부대는 다른 배로 뛰어넘기 위해 판자를 깔기 시작하지만 그들은 토르가 비오른을 그들에게 던져 완전히 기절시키자 부서집니다. 그는 자신의 배로 돌아와 나머지 판자들을 베어 침략을 막습니다. 그는 다른 배를 보고는 거기에 3명의 남자들과 언덕 위에 많은 궁수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들을 모두 혼자서 쉽게 제압할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자신과 함께 있는 자신의 아들을 포함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많이 생각한 후 그는 아스켈라드를 향해 돌아서서 신과 사람들 앞에서 결투를 신청합니다. 그는 그들이 모두를 쉽게 제압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그들에게 살 기회를 주겠다고 합니다. 만약 아스켈라드가 결투에서 이긴다면 그들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지만 그가 진다면 즉시 군대를 철수해야 합니다. 아스켈라드는 감탄하며 그에게 결투를 받아들이겠다고 말하고는 뛰어 넘어가 그와 마주선 뒤 검을 뽑는다. 토르는 그에게 왜 그렇게 많은 부하들의 목숨을 걸고 두 노인과 아이들 몇 명을 포로로 잡으려 하는지 묻는다. 그는 노예를 잡으려는 것이 아니라 토르를 제거하라는 돈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대답한다. 이 말에 그는 약간 놀라지만 곧 그것이 자신과 직접 맞서 싸울 용기가 없던 플로키에 지시며 그를 죽이려고 용병들을 보낸 것이라고 깨닫는다. 토르는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고 결투가 시작된다. 그가 칼을 뽑아 들고 아스켈라드를 향해 걸어가기 시작하자 아스켈라드는 놀란다. 토르가 지나치게 자신만만한 바보이거나 아니면 너무나도 숙련되고
경험이 풍부해서 목숨이 위태로운 이런 결투가 그에게는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아스켈라드는 그의 목숨이 걸린 이런 결투가 그에게는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스켈라드는 매우 교활한 전투원이었고 근처에 밧줄 하나를 잘라서 돛이 그의 앞으로 떨어지게 만들어 토르의 시야를 가린다. 돛이 떨어지자마자 아스켈라드는 자리에서 사라지고 돛 아래로 몸을 숨겨 단 한 번의 배기로 싸움을 끝내려 하지만 토르는 놀랐음에도 불구하고 후퇴하는 데 성공하지만 아스켈라드의 칼에 살짝 스쳐 피가 조금 난다. 그는 아스켈라드를 발로 차려 하지만 아스켈라드는 재빨리 피한다. 토르스 자신도 가슴에서 피가 흘러나오는 것을 알아채고 놀란 듯하다. 적들은 우두머리를 응원하며 소리친다. 토르스는 아스켈라드를 바라보며 그의 힘을 인정한 뒤 자신은 그처럼 숙련된 전사를 막을 수는 없다며 그에게 달려들어 엄청난 힘으로 아스켈라드의 검을 대찬타하니 내 검을 때려라 던진 척 그 엄청난 힘에 모두가 충격을 받는다. 토르스는 계속 공격하고 아스켈라드는 버티려 하지만 한순간 토르스의 강력한 공격에 아스켈라드는 거의 쓰러질 뻔하지만 재빨리 민첩한 동작으로 다음 공격을 피하고 발을 딛고 선다. 토르는 다시 아스켈라드에게 숨을 돌릴 시간을 주지 않고 공격을 퍼붓고 다시 한번 공격하지만 아스켈라드는 피하고 토르는 그가 땅에 쓰러진 틈을 타 공격을 가한다. 토르는 맹렬한 공격을 퍼붓는 동안 아스켈라드는 자신의 검이 부러지고 조각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대로라면 두 사람의 검 모두 부러질 것이고 결국 상대의 검을 먼저 부러뜨리는 자의 승리가 될 것이다. 아스켈라드는 기회를 엿보다가 토르가 검을 휘두르는 순간 공격을 개시하여 토르의 검을 완전히 박살내는다. 승리를 확신한 그는 결정타를 날리려고 넓게 휘두르지만 알고 보니 토르는 아직도 살아있었다.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알고 고의로 그의 검을 부러뜨렸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침착성을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아스켈라드가 칼을 들자마자 토르스는 그의 팔꿈치를 쳐서 무장 해제시키고 자신의 목에 칼을 대고 결투를 끝냈습니다. 토르핀과 다른 이들은 토르의 승리를 기뻐하는 반면 그는 아스켈라드에게 항복하고 군대를 철수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스켈라드는 제자리에 머물며 절대 항복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자신 뒤에는 군대가 있고 지도자는 다른 누군가에게 굴복하는 자는 지도자가 아닙니다. 아스켈라드는 토르스를 바라보며 결투에서 이기려면 자신을 죽이라고 말하지만 그는 진정한 전사로서 어떤 이도 죽이기 위해 검을 사용하지 않겠다며 거절합니다. 애초에 검이 필요 없고 그가 검을 사용했다는 사실은 아스켈라드를 상대로 싸웠다는 것은 그가 진정한 전사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스켈라드는 놀라서 토르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합니다. 그가 지금껏 검을 겨눴던 사람들 중 최고의 전사이며 놀랍게도 그에게 그들의 지도자가 되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들은 그와 같은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테니까요. 그의 모든 부하들은 그들의 리더가 자신의 지도자 자리를 토르에게 넘기려 한다는 사실에 경악합니다. 하지만 그는 곧 정신을 차립니다. 그는 모두에게 방금 농담을 했다고 말합니다. 토르스가 다시 한번 후퇴하라고 말하는 동안 하지만 갑자기 요른이 다시 깨어나 그들의 멧돼지 위로 뛰어올라 토르핀을 붙잡고 목에 칼을 겨눕니다. 모두 자리에 얼어붙어 방금 일어난 일에 충격을 받는 동안 토르스는 약속대로 그들을 놓아주라고 아스켈라드에게 소리칩니다. 그는 요른을 쳐다보며 아스켈라드의 목에 칼을 겨누지만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토르스는 그가 약속을 했다고 말하지만 아스켈라드는 자신도 그를 죽이겠다고 약속했다고 답합니다. 그러자 토르스는 아들의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지만 그를 완전히 내버려 두고 뒤돌아보지 말고 제 갈 길을 가라고 말합니다. 토르가 칼을 물속에 던지자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궁수들에게 화살을 퍼붓도록 명령한다. 토르는 수많은 화살에 꽂히면서도 굳건히 서 있고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의 놀라운 힘에 경외감을 느낀다. 그는 비오른을 향해 토르핀을 놓아주라고 말하고 심지어 그 베르세르크조차 두려움에 아이를 놓아준다. 토르핀은 토르에게 달려가 그의 옷을 붙잡고 통곡하지만 토르는 자신과 가족을 잘 돌보라고 말한 뒤 레이프를 바라보며 그의 목을 왕에게 가져다 주면 마을을 그냥 둘 것이라고 말한다. 토르의 배에 있던 한 남자가 칼을 뽑아들고 아스켈라드를 향해 달려온다. 그를 공격하지만
아스켈라드는 그의 공격을 가볍게 피하고 얼굴을 주먹으로 날립니다. 그리고 토르스가 선물한 새로운 삶을 존중해야 전개하는다며 물러설 것을 말합니다. 그러자 아스켈라드는 군대를 철수시키고 다른 소년들은 레이프의 배에 올라 돌아갑니다. 토르스가 혼자 5명의 힘으로 노를 젓고 있었기에 더 많은 사람이 노를 젓기 위해 토르스가 왔던 배를 가져갑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는 고물에 올라서 그 배를 쳐다보고 토르핀이 칼을 들고 살인적인 난동을 부리며 그들에게 위협을 외치는 것을 봅니다. 마지막이라도 그들의 목숨을 빼앗겠다고 소리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목숨을 빼앗겠다고 말합니다. 그의 부하들은 그가 그들이 떠날 때 몰래 배에 탔다고 말하며 그를 바다에 던져야 하는지 묻지만 토르의 헌신에 감동받은 아스켈라드는 아이를 내버려 두라고 하고 다시 잠이 듭니다. 토르핀이 다른 배에 표류한 지 며칠이 지났고 이제 식수와 음식이 모두 떨어져 그는 겨우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남은 물을 조금 마셔보려 하지만 완전히 짠물이라 마실 수 없습니다. 곧 죽었을 테지만 복수심이 그의 생명을 유지시켜줍니다. 다행히도 아스켈라드와 그의 부하들이 약탈을 위해 섬에 상륙합니다. 토르핀은 마침내 단단한 땅에 발을 디디고 그들을 따라가려 하지만 너무 약해서 넘어져 나무에 부딪히며 정신을 잃습니다. 깨어났을 때는 이미 사람들이 떠나고 갑자기 불빛을 발견합니다. 숲 끝에서 나는 불빛을 보고 가까이 가자 그는 공포에 질립니다. 아스켈라드와 그의 부대가 마을 전체를 파괴하고 모든 남자와 여자들을 죽이고 누구도 도망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약탈을 마친 후 그들은 모두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토르핀은 주변을 살펴보기로 하고 방어를 위해 단검을 꺼냅니다. 그는 아스켈라드를 찾아 캠프를 돌아다니다가 작은 집에서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 그를 발견합니다. 그는 바로 근처 바이킹으로부터 검을 받아 방 안으로 들어가 소리내지 않으려 애쓰며 머리 위로 검을 들어 올려 그를 죽이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멈춘다. 그는 비겁하게 잠든 사람을 죽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숲으로 다시 걸어 나간다. 다음날 아침 그는 아스켈라드가 깨어나기를 가장자리 근처에서 기다리고 그가 요른과 함께 걷는 것을 보자마자 그들에게 달려가 아스켈라드에게 결투를 신청한다. 그는 자신보다 훨씬 큰 검을 든 토르핀을 바라본다. 그는 무게에 떨리는 손으로 거기에 서 있다. 그의 모든 동료들이 토르핀을 보고 웃기 시작하지만 그는 자신의 결투를 지키기로 결심하고 도전을 받아들인다. 그는 칼도 뽑지 않고 토르핀에게 공격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토르핀이 돌진하자마자 아스켈라드는 재빨리 피하고 토르핀은 제어력을 잃습니다. 칼이 나무판에 박히면서 말이죠. 그가 칼을 빼려고 하자 모두들 웃습니다. 아스켈라드는 그에게 다가가 토르핀을 발로 차버리며 말합니다. 자는 동안 죽였어야 했다고 말이죠. 토르핀은 일어나 배고픈 채로 마을을 배회합니다. 며칠째 굶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스켈라드의 병사들은 양고기와 소고기 잔치를 벌이고 있고 그 모습을 보는 토르핀의 입에선 침이 고입니다. 하지만 그 남자들은 싸구려 뼈다귀 하나를 던져주며 그를 비웃었고 토르핀은 그것을 허기진 눈으로 바라보았지만 만지지 않고 숲속으로 달아났습니다. 토끼를 발견하고 잡으려 했지만 당연히 실패하고 나서야 토끼가 먹던 땅에 떨어진 견과류를 발견했습니다. 먹어보려 했지만 곧바로 뱉어버렸습니다. 쓴맛에 역겨웠기 때문입니다. 저녁이 되자 그는 버려진 캠프를 찾아가 깨끗이 먹어치워진 뼈들을 살폈습니다. 빗줄기가 쏟아지는 가운데 극심한 배고픔에 그는 뼈 하나를 주워들고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고기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완전히 기운을 잃어가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 그는 옆에 놓인 훔친 검과 함께 눈을 뜬다. 웰른이 버섯을 따다가 정글 속에서 그를 발견한다. 그는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에 놀란 듯하지만 그냥 버섯을 따며 그에게 그렇게 큰 칼에 익숙해졌냐고 묻는다. 하지만 토르핀은 말할 기분이 아니었고 검을 뽑아들며 그를 결투 중 부정행위를 했다고 비난하며 그로 인해 자신의 아버지가 죽었다고 말한다. 그는 웰른을 향해 달려들어 공격하려 하지만 웰른은 팔꿈치로 그의 공격을 막고 그를 밀쳐 넘어뜨린 후 캠프 쪽으로 걸어가 버리고 그를 숲속에 홀로 남겨둔다. 밤에 토르핀은 불 옆에 앉아 주워 먹을 수 있는 것을 찾아 남은 뼈를 줍니다. 그때 갑자기 늑대 한 마리가 그에게 다가옵니다. 그는 즉시 검을 뽑아들지만
검이 너무 무거워 휘두르기 어렵다는 것을 떠올립니다. 그는 즉시 검을 버리고 자신의 단검을 잡습니다. 마침 늑대가 그를 공격하려는 순간입니다. 토르피는 단검으로 늑대의 목을 찌릅니다. 늑대는 즉시 물러나서지만 잠시 후 죽고 토르피는 자신감을 얻습니다. 다음날 그는 나무통을 관역으로 삼아 단검 연습을 시작하고 천천히 단검을 더욱 자유자재로 다루게 됩니다. 그는 토끼를 죽이려고도 하지만 토끼가 너무 빨라서 실패하고 결국 좌절한 나머지 단검을 던졌는데 단검이 근처 나무에 박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자 그는 칼 던지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고 근처 나무를 향해 연습을 시작합니다. 며칠 동안 계속 연습한 끝에 마침내 혼자서 토끼를 잡아 요리해서 며칠 만에 푸짐한 식사를 합니다. 다음날 아스켈라드 일행이 떠나려던 참에 토르핀이 그에게 다시 한번 나서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결투를 신청합니다. 아스켈라드는 별로 내켜하지 않는 것 같았지만 결국 결투를 받아들입니다. 토르핀은 그에게 달려들어 여러 번 단검을 휘두르며 그를 공격하려 한다. 하지만 아스켈라드는 뛰어난 전투 실력으로 그의 모든 공격을 거의 노력 없이 피하고 그를 발로 차버린다. 토르핀은 다시 일어서려 하지만 그에게 다시 한번 발길질을 당한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그를 발로 차며 일어나 싸우라고 말한다. 요른이 그를 놓아주라고 할 때까지. 그러자 아스켈라드가 돌아서는 순간 토르핀이 단검을 던지지만 아스켈라드는 재빨리 쳐내며 자신을 구한다. 그는 다가가 단검을 집어 토르핀 앞에 던져놓고 토르핀이 다시 결투를 하자고 말하지만 아스켈라드는 그가 그러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와 결투를 벌이려면 그는 전장에서 영광을 얻어야만 하고 그래야만 다시 그와 싸울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아스켈라드가 배로 향하자 토르핀은 일어서며 그는 곧 전장에서 영광을 얻고 아스켈라드를 죽일 결투를 할 것이라고 결심한다. 마침내 잉글랜드를 향한 대규모 침략이 시작되었고 바이킹들이 그들의 맹렬한 군대를 이끌고 본토를 침략하여 영국인들을 공포에 떨게 한다. 아스켈라드는 영광과 금을 얻고 싶어 했고 그래서 전투에 참여하려 한다. 그들은 강을 거슬러 올라가며 강둑에 널브러진 시체들을 발견한다. 마침내 배를 정박하고 육지로 걸어갑니다. 그들은 전쟁터를 경험한 베테랑들이기에 시체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갑니다. 반면 토르핀은 걷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너무나 많은 피와 죽은 사람들의 악취 때문에 어느 순간 그는 죽은 시체를 자세히 보고 메스꺼워서 토합니다. 그는 계속 그들을 따라가고 밤이 되자 주워 먹을 수 있는 호두를 먹기 시작합니다. 아스켈라드는 나머지 바이킹 군대와 거래를 합니다. 용병으로서의 그의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많은 금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마침내 거래를 성사시키지만 갑자기 많은 화살이 그들에게 쏟아집니다. 그들은 마침내 합의를 보지만 갑자기 많은 화살이 그들에게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알고 보니 잉글랜드 군대가 바이킹들이 예상치 못한 순간 매복을 하기로 결정했고 대규모 전투가 벌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지만 곧 아스켈라드가 지휘권을 잡고 자신의 부하들을 이끌고 전투에 나서며 그들은 빠르게 회복하여 도끼와 칼을 들고 적들을 향해 돌진하며 화살을 맞으면서도 놀라운 맹렬함으로 적들을 죽입니다. 토르핀은 무언가를 해내면 결투할 또 다른 기회를 얻는다는 아스켈라드의 약속을 떠올리고 단검을 꺼내지만 아이인 그는 너무 많은 피비린내에 놀라 갑자기 뒤에서 적병이 다가옵니다. 그는 재빨리 도망치기 시작하지만 병사가 그를 땅에 넘어뜨리고 그를 처형하려는 순간 아스켈라드가 뒤에서 병사를 찌릅니다. 현장에서 그를 죽이고 이동합니다. 주변이 혼란에 휩싸이는 가운데 그가 다시 일어서자 갑자기 다른 병사가 토르핀을 죽이려고 달려들지만 이번에는 토르핀이 침착함을 되찾고 공격을 피한 뒤 옆구리를 찌릅니다. 하지만 상처가 깊지 않자 그 병사는 토르핀의 배를 차고 베려고 하지만 토르핀은 다시 한번 배를 찔러 그를 완전히 죽입니다. 하지만 그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아 울면서 시체를 계속 찌르고 다른 병사들은 소년에서 남자로 갑작스럽게 변하는 그의 모습을 지켜봅니다. 그때부터 그는 끊임없이 전투에 참여하며 적들에게 달려들어 재빠른 움직임과 작은 체구로 그들을 놀라게 했지만 단검을 그들의 목에 깊이 꽂아 즉시 죽였습니다. 그는 몇 년 동안 전장에서 보내며 점점 더 숙련되어 갔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놀라울 정도로 쉽게 더 많은 적들을 죽였으며 심지어
아스켈라드의 목숨을 한번 구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칼을 던져 뒤에서 공격하려던 적을 제압했던 것입니다. 토르피는 이제 좀 더 나이가 들었고 전투에 매우 능숙해졌습니다. 다른 병사들과 싸울 때조차도 말입니다. 어느 날 아스켈라드는 그에게 정찰을 부탁했습니다. 미리 지역에 잠입하여 적들을 확인합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데 동의하게 되고 여러 병사들과 그들의 개들에게 포위당합니다. 그는 한 병사를 죽이지만 다른 2명이 그를 애워싸고 한 명이 그를 땅에 눕히는 동안 다른 한 명은 치명타를 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토르피는 적의 허리에 있는 단검을 재빨리 잡아 그의 목을 찌릅니다. 그리고 다른 녀석의 공격을 피해 그 또한 죽입니다. 그는 도망치려 하지만 갑자기 2명의 경비병이 그 자리에 나타나고 그는 그들과 싸워 죽여야만 합니다. 그때 매그가 쓰러지고 화살에 맞은 상처를 입었기에 그는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적군 병사들이 몰고 온 개들이 그를 쫓습니다. 어떻게든 도망치지만 탈진, 과출혈로 인해 강가에서 쓰러집니다. 다음날 강가를 지나던 할머니와 그녀의 딸에게 발견됩니다. 할머니는 토르핀을 집으로 데려와 상처를 치료해준 후 잠자리에 눕힙니다. 잠시 후 그는 깨어나 자신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지만 주변을 둘러보니 해가 없는 할머니와 소녀가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는 재빨리 주변을 살피고 자신의 단검을 찾습니다. 만약을 위해서지만 할머니는 걱정 말라고 합니다. 할머니는 그에게 식탁에 앉아 함께 식사하라고 권하고 그가 식사를 시작하자마자 너무 배가 고파서 스스로를 멈출 수가 없어요. 할머니는 그를 향해 미소 짓지만 소녀는 그가 영국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걱정을 표하며 바이킹 아이일지도 모른다고 말하고 그를 숨기는 건 그들에게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소녀의 말을 막으며 아이 돕기를 거절하면 예수님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갑자기 소녀는 머리를 긁적이며 토르핀의 몸에 이가 가득하다는 것을 깨닫고 끔찍해합니다. 할머니는 저녁에 그를 데리고 나가 머리를 빗겨주며 이를 제거하고 자신에게도 그의 나이 또래 아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를 빼주며 하지만 그는 2년 전 열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자기 말을 탄 영국 병정이 그녀에게 다가와서 의심스러워 보이는 소년을 보았는지 묻습니다. 그 소년은 바이킹의 정찰병입니다. 토르핀은 긴장하여 허리 뒤에서 단검을 꺼내지만 할머니는 그들이 토르핀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런 아이를 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병정이 그 아이가 누구냐고 묻자 할머니는 자기 아들이라고 대답합니다. 병정은 자리를 뜨고 2사람은 오두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소년이 쓰러지고 소녀는 바이킹 정찰병을 병정 눈앞에서 감싸준 어머니에게 화를 내지만 할머니는 그저 아이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토르피는 그저 불 쪽으로 걸어가서 횃불을 집어든 뒤 할머니에게 도망치라고 말한다. 아무 말 없이 해변으로 달려가 오두막 전체에 불을 질러 아스켈라드에게 지금 근처에 병사가 없다는 신호를 보낸다. 많은 마을 사람들이 무슨 일인지 보려고 불 쪽으로 달려가고 일부 경비병들은 불을 끄려 달려가지만 그중 한 명은 토르핀을 찾던 병사로 그를 알아보고 칼을 뽑는다. 토르핀은 구경꾼들이 공포에 질려 지켜보는 가운데 병사 3명을 죽인다. 그 중에는 그를 숨겨준 할머니도 포함되어 있다. 마지막 병사가 공격하려 하지만 토르핀은 재빨리 피하고 그를 찌른다. 등과 가슴을 2번 찔러 그를 즉시 죽였다. 그는 할머니를 보고 소리치며 도망치라고 말한다. 여기에 남으면 죽을 거라고 말하며 다른 마을 사람들은 허둥지둥 도망치기 시작한다. 할머니는 바이킹들이 마침내 배를 상륙시키고 마을을 침략하기 시작하자 그저 울 뿐이다. 그들은 손에 닿는 모든 사람을 죽이고 마을 전체를 불태워 재로 만들었다. 겨울이 다시 왔고 아스켈라드는 눈이 내리고 싸움이 어려워지기 전에 가능한 한 많은 금을 얻으려 한다 하지만 눈 때문에 잉글랜드 원정이 중단되었기에 그는 프랑스로 눈을 돌린다. 모두가 프랑스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누구나 프랑스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물총을 든 카고팬츠 차림의 어린아이와 싸우는 모습입니다. 그들은 프랑스군의 2 진영이 왕국 장악을 위해 벌이는 전투를 지켜봅니다. 포위 공격을 하는 군대는 전술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같은 지휘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훨씬 많은 병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병사들을 성벽으로 보내지만 훨씬 적은 병력에게 계속해서 격퇴당합니다. 아스케라드는 전투를 지켜보고 그들이 다시 한번 패배하고 돌아오는 것을 보고는 씩 웃으며 자신의 부하들에게 이 바보들로부터 모든 보물을 훔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모든 추종자들은 그가 싸우려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포위 공격하는 사람들이 멍청해 보여요. 그들은 불리한 위치에 있지만 아스켈라드는 그들에게 싸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편에서 싸워 성을 함락시킬 거라고 말이죠. 그들은 약간 놀란 것 같지만 어떻게든 그를 믿기로 합니다. 아스켈라드는 이제 감정적인 10대가 되어 2개의 단검을 휘두르는 토르핀을 부릅니다. 그는 그들의 군대에서 가장 사나운 전사 중 한 명입니다. 그는 토르핀에게 적군 사령관에게 가서 자신이 전투에 서툴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고 말하라고 합니다. 이기려면 그들과 계약을 맺고 성을 함락한 후 얻는 금의 절반을 그들에게 주어야 한다고 말이죠. 그는 그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나서 그들의 어리석음을 관찰하기 위해 캠프 안에 머물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어리석음을 살피고 무슨 어리석은 짓을 계획하는지 보고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토르핀은 아스켈라드를 노려보며 자신이 4년 넘게 전장에서 싸워왔고 그를 위해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지만 마땅한 것을 얻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아스켈라드는 그를 조롱하며 나중에 그 말을 많이 주겠다고 말하지만 토르핀은 분노하며 그와 결투를 벌여 그를 죽이고 아버지의 죽음을 복수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 말에 다른 모든 사람들은 충격을 받고 아스켈라드는 그를 바라보며 그가 지휘관의 목을 가져오면 그와 결투를 벌이겠다고 약속합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이 선언에 충격을 받고 아스켈라드는 그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가 지휘관의 목을 가져오면 그와 결투를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토르핀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적군 진영을 향해 달려간다. 해가 질 무렵 진영에 도착했지만 경비병들에게 붙잡힌다. 그들은 토르핀을 천군이 보낸 스파이로 의심하며 진영으로 들여보내기를 거부하고 그를 체포하려 하지만 토르핀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한 병사의 팔을 잡아 비틀어 그의 목에 단검을 들이대며 우두머리에게 데려가라고 명령한다. 마침내 그는 저녁 식사 자리에 도착하는데 거기에는 인간이라기보다는 짐승에 가까운 근친상간으로 태어난 난쟁이가 앉아 음식을 개걸스럽게 먹고 있었다. 토르핀은 그에게 자신이 메시지를 전달하러 왔다고 말하며 자신의 우두머리 아스켈라드가 우정과 동맹을 제안했으며 이것이 뚱보가 청군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전한다. 그가 동의하면 다음날 아침 요새가 공격받고 함락될 것이다. 하지만 거절하면 아스켈라드의 군대가 내일 그를 파괴할 것이다. 그리고 청색 군대에게서 대가를 받을 것이다. 뚱보는 토르핀을 위협하며 지금 당장 목을 베어버릴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토르핀은 자신이 죽으면 아스켈라드가 자동적으로 대답이 아니오라고 간주하고 내일 공격할 것이라고 말한다. 다른 선택이 없던 뚱보는 동의하고 토르핀은 나가서 불화살 여러 개를 통해 신호를 보낸다. 다음날 아침 적군은 자리를 잡고 다시 성을 포위할 준비를 한다. 하지만 아스켈라드와 그의 군대는 보이지 않고 뚱보는 불안해한다. 토르핀은 그냥 공격하라고 하고 바이킹들이 곧 합류할 거라고 말하자 뚱보는 자신의 부하들을 시켜 다시 한번 성문을 향해 돌격하게 했고 푸른 군대는 하나하나씩 안전한 거리에서 석궁으로 그들을 죽였다. 토르핀은 병사 중 한 명에게 푸른 군대의 장군이 누구냐고 묻자 그 병사는 화려한 투구를 쓴 병사를 가리켰고 그게 바로 토르핀이 전속력으로 성으로 달려가기 시작한 이유였다. 바로 그때 붉은 군대 뒤편 나무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수백 수천 명의 바이킹들이 여러 척의 긴 배를 어깨에 메고 전속력으로 성으로 달려왔다. 이 광경에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고 그들은 최대한 빨리 달려가서 강 안으로 롱쉽을 들이밀고 뛰어올라서 출발, 성 주변을 돌아 뒤쪽 마을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위에 있던 병사들이 재빨리 석궁으로 바이킹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방패가 산산조각 나는데 한편 토르핀은 강을 건너 마치 스파이더맨처럼 벽을 타고 올라가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여러 명을 죽이자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립니다. 적들은 아이가 이렇게 성에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에 경악합니다. 이로써 아스켈라드의 일이 쉬워졌습니다. 그는 곧바로 단단한 땅에 발을 디디고 토르핀은 장군 쪽으로 향합니다. 한 병사가 그를 공격하려 하지만 그는 단검으로 병사의 손가락을 베어버립니다.
칼을 뽑아들고 조로처럼 폼을 잡기 전에 모든 병사들이 칼을 뽑지만 그들은 그의 앞길을 막지 못하고 그는 그들을 밀어붙이며 장군을 향해 돌진하여 감히 길을 막는 자들을 모두 베어버리고 나머지 병사들을 피해 장군에게로 곧장 달려간다. 장군이 칼을 뽑기도 전에 토르피는 자신의 칼로 단칼에 그의 목을 베어 순식간에 그의 목숨을 끊는다. 하지만 그의 머리는 물에 빠지고 그는 아스켈라드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직접 물속으로 뛰어들어 그것을 건져 모든 적들을 완전히 혼란스럽게 만든다. 한편 아스켈라드는 땅에 착륙하여 모든 적들을 쓸어버리기 시작한다. 그의 군대를 이끌고 적군과 싸우는데 적군이 증원을 보내더라도 그의 군대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들은 모든 것을 파괴하고 약탈했으니 손에 닿는 모든 것을 가져갔다. 붉은 군대의 지휘관이 정문을 뚫고 들어왔을 때에는 모든 적들이 완전히 죽어있는 것을 보고 경악했다. 바이킹들이 손에 닿는 모든 금을 가지고 바다로 사라졌다는 것을 알고 말이다. 토르피는 마침내 롱쉽을 잡고 물에서 나와 장군의 목을 아스켈라드 앞에 던져 지금 싸우자고 말했다. 그가 장군의 목을 가져왔으니 약속대로 아스켈라드는 그에게 말했다. 결투를 받아들이지만 배 위가 아닌 육지에서 싸울 것이다. 마침내 아스켈라드와 그의 부하들이 속한 마을에 도착하고 그곳은 여전히 양을 방목할 만큼 충분히 비옥해 보인다. 그들의 긴 배가 육지에 접근하자마자 마을 사람들은 모두 함께 모여 많은 승리를 거두고 세계 곳곳에서 전리품을 가져온 영웅들을 환영한다. 그들은 모든 보물을 육지에 내려놓고 토르피는 모든 마을 사람들을 지나쳐 걷다가 한 젊은이와 부딪히는데 그 젊은이는 즉시 토르핀에게 사과하라고 말하지만 토르핀의 시선 하나만으로도 그를 완전히 물러나게 할 만큼 충분했다. 아스켈라드는 돈 분배와 그 외의 다른 것들을 논의하기 위해 마을의 촌장에게 가서 결투의 증인이 되어 달라고 부탁하기 전에 이야기를 나눕니다. 마침내 그들은 군중이 그들을 둘러싼 장소로 갑니다. 아스켈라드와 토르핀이 서로 맞서게 됩니다. 모든 마을 사람들은 작은 소년이 무적의 아스켈라드에게 결투를 신청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고 그가 매우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요르는 토르핀이 이전보다 훨씬 강해졌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매우 주의 깊게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전투가 시작되고 아스켈라드는 즉시 그를 방해하려고 하며 그의 나이와 키가 컸는지 묻지만 토르핀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아스켈라드는 자신이 어렸을 적 그들을 따랐던 이야기를 다시 시작하지만 토르핀은 그의 잔혹한 전술을 이해하고 곧바로 목을 향해 공격을 감행하지만 아스켈라드는 간신히 피하며 위기를 모면한다. 토르핀은 맹렬한 공격으로 그를 몰아붙이고 아스켈라드는 단순히 공격을 피하고 막으려 하다가 계속 이러다간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강력한 공격을 시도하며 그를 밀어낸다. 하지만 토르핀은 또다시 거대한 공격을 퍼붓고 단검 중 하나로 그의 검을 막으면서 다른 단검으로 그의 손가락을 노리지만 아스켈라드는 매우 기민하게 검을 공중에 놓아 무장 해제된다. 하지만 토르핀이 공격하려는 순간 아스켈라드가 그의 손을 잡으려 하지만 토르핀은 즉시 뒤로 물러서며 그에게 쓰러진 검을 집을 기회를 준다. 아스켈라드는 갑자기 토르핀에게 말을 걸며 심지어 자신의 아버지가 누구였는지 이름이 무엇이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는다며 아버지가 매우 약하고 무능한 사람이었기에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 말에 토르핀은 격분하여 소리 지르며 강력한 넓은 배기를 날리고 그것은 바로 아스켈라드가 바라던 것이었고 그는 즉시 토르핀의 공격을 받아치고 그를 땅에 넘어뜨린 후 어깨를 탈구시켜 승리를 거머쥔다. 그는 토르핀에게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말하며 자리를 뜬다. 그를 이길 기회조차 얻으려면 많은 것을 해야 할 거야. 그날 저녁 모두 따뜻한 텐트 안에 앉아 많은 음식을 먹고 좋은 술을 마시며 마침내 집으로 돌아와 승리를 축하하지만 토르핀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그는 아버지의 배에 있었는데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편안함과 안전함을 느꼈다. 그는 거기서 앉아 잠이 들었고 아버지가 자신과 이야기하는 꿈을 꾸다가 갑자기 누군가의 팔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고 즉시 단검을 꺼내 공격자의 목에 겨눴다. 알고 보니 아스켈라드가 시켜서 음식을 가져다 준 노예 소녀였고 그녀는 떨며 쓰러졌다. 그에게 먹을 음식을 가져오라고 아스켈라드가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겸손하게 음식을 먹기 시작하는데 소녀가 그에게
왜 여기에 있느냐고 자신처럼 자신처럼 노예냐고 묻습니다. 그는 역겨운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보며 자신과는 달리 그녀는 전사라면서 만약 자신이 그녀의 입장이었다면 주인을 죽이고 도망쳤을 것이며 쫓아오는 자는 누구든 죽였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이 남자는 배짱이 하나도 없다죠. 겨울이 마침내 끝나고 바이킹들은 계속해서 잉글랜드 전체를 정복하려는 원정을 이어갑니다. 그들은 런던으로 진격하는데 거기서 그들은 장대한 성벽과 키 큰 토르켈 앞에 막힙니다. 그는 한때 바이킹의 일원이었고 토르와 함께 싸웠지만 어떤 이유로 이제는 영국 편에 서서 그들의 지휘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바이킹 배들이 끊임없이 공격하지만 토르켈은 비범한 힘과 엄청난 괴력을 가진 자로 도끼를 던져 여러 명을 팔다리를 절단내면서 계속 웃습니다. 이로 인해 군대의 사기는 떨어지고 그들은 이 괴물 같은 짐승을 극도로 두려워합니다. 피해가 커지자 플로키는 토르켈과 이야기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는 토르켈이 돈 때문에 영국과 손을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다리까지 배를 타고 가는데 즉시 궁수들의 공격을 받고 자신이 메시지를 가지고 왔다고 소리칩니다. 궁수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러 왔다고 소리치면서 화살을 맞습니다. 마침내 토르켈이 나타나 궁수들을 제압하고 옛 친구인 플로키에게 인사를 건넨다. 플로키는 덴마크 왕이 그에게 영국 편을 떠나 자신의 군대에 합류할 것을 요구하며 바이킹을 배신한 것을 용서하고 그의 목숨과 영광을 허락하겠지만 거절하면 자비 없이 죽일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덴마크 왕이 심지어 영국 왕이 제시하는 금액의 2배를 지불할 의향이 있다고 말한다. 토르켈은 잠시 생각하다가 영국은 바이킹과 비교했을 때 군사력이 매우 약하고 그대로 둔다면 며칠 안에 전쟁에서 패할 것이라고 대답한다. 플로키는 토르켈이 드디어 정신을 차렸다고 생각하는 순간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큰 바위를 어깨에 메고 와서는 플로키에게 바이킹에 합류하면 전쟁이 즉시 끝나고 재미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는 바이킹과 싸우는 게 재밌기 때문에 잉글랜드 군대에 있고 싶다고 주장합니다. 바이킹들이 더 강력한 상대이기 때문입니다. 플로키는 토르켈이 거대한 바위를 던지자 즉시 부하들에게 물러서라고 소리치고 부하들에게 화살을 퍼붓도록 명령하며 최대한 빨리 후퇴합니다. 바이킹들은 잉글랜드군의 공격을 받으면서 여러 척의 긴 배를 이용해 전면 공격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잉글랜드군의 사격을 받으면서 말이죠. 다행히도 그들은 다리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즉시 다리 기둥을 찍어 자르기 시작합니다. 돌을 던지기 시작하지만 바이킹들은 매우 끈질깁니다. 공격을 무시하고 다리를 완전히 자릅니다. 하지만 토르켈은 무시할 수 없는 인물입니다. 그는 뾰족한 끝이 달린 통나무를 가져와 배 위로 던져 완전히 파괴합니다. 그는 이런 통나무들을 계속 던져 큰 혼란을 야기하고 그가 던지기를 마칠 때쯤에는 모든 배가 파괴되게 되었고 모든 병사들이 죽고 나머지는 물러납니다. 마침내 승리했다고 생각하며 영국군은 환호하는 듯하더니 갑자기 아스켈라드와 그의 부대 그리고 방패를 든 토르핀이 탑승한 긴 배가 접근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스켈라드는 토르핀에게 솔케르를 죽이는 임무를 주었고 만약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결투로 보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적들은 즉시 돌을 던지고 화살을 쏘기 시작하지만 아스켈라드는 토르핀이 뛰어넘을 수 있을 만큼 배를 가까이 가져옵니다. 솔케르는 즉시 토르핀의 눈빛에서 살의를 감지하고 다른 병사들에게 그를 건드리지 말고 자신이 혼자 싸우겠다고 소리칩니다. 솔케르가 거대한 통나무로 홈런을 치려 하지만 토르핀은 다리 위로 뛰어오르고 솔케르가 계속해서 공격하려 하지만 토르핀은 타격을 피합니다. 솔케르는 다시 한번 토르핀을 공격하려 하지만 토르핀의 작은 체격 덕분에 매번 그의 공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토르켈은 그를 바라보며 활짝 웃은 뒤 나무 토막을 물에 던지고 맨손으로 1대1 결투를 하자고 말합니다. 토르핀은 놀랐지만 공격을 시작했고 엄청난 속도로 날아오는 강력한 주먹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든 피했지만 만약 그런 주먹 한 방이라도 맞으면 충격으로 죽을 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토르켈이 손을 빼기 전에 토르핀은 그의 손목에 상처를 입힐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울퉁불퉁한 근육 때문에 상처는 중요한 혈관을 다칠 정도로 깊지 않았습니다. 토르켈은 더욱 기뻐하며 주먹을 퍼붓고 토르핀은 그의 공격을 받습니다. 간신히 피한 후 방역을 시도하지만 토르켈은 물러서며 공격을 피한다.
토르핀은 자신의 약점이 너무 위쪽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를 속여야 한다고 생각하여 낮은 곳을 공격하는 척하며 달려들어 토르켈을 발차기하게 만든다 하지만 그는 발차기를 피하고 토르켈의 다리 뒤쪽을 차서 그의 균형을 무너뜨린 후 곧바로 얼굴을 찌르려 하지만 놀랍게도 토르켈은 손으로 맞고 손에 칼을 맞은 후 그를 바닥에 내리친다. 그는 계속해서 토르핀을 내리치고 아스켈라드는 아래에서 그를 지켜보다가 토르핀이 죽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 물러난다. 토르켈은 그들이 물러서는 것을 보고는 토르핀에게 자신이 자신의 팔에 꼼짝 못하고 있는 동안 여기서 발이 묶인 것 같다고 말한다. 하지만 반응하기도 전에 토르핀은 다른 칼을 사용하여 나머지 두 손가락을 자르고 벽에 기대어 심하게 다친 채로 자신을 해방시킨다. 토르켈은 이 어린 소년에게 엄청난 인상을 받고 그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묻는다. 토르핀은 자신이 토르의 아들이라고 대답하고 그 말은 즉시 그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종소리처럼 그의 아버지와 함께 싸웠던 수많은 전투들을 상기시킨다. 하지만 그가 무언가 말하기 전에 오에데네니 토르핀은 물속으로 뛰어들어 헤엄쳐 도망가고 토르켈은 그에게 언젠가 다시 와서 다시 한번 싸우자고 소리친다. 토르핀은 먼 거리를 헤엄쳐 탁한 물에서 나오는데 발목이 접질리고 어깨가 탈구되고 갈비뼈 여러 개가 부러진 상태였다. 그는 압도적인 패배를 생각하며 아스켈라드의 군대에 합류하고 그들은 현재 위치에서 철수하여 다른 곳을 공격하기로 결정한다. 아스켈라드와 그의 군대는 마을에서 휴식을 취하며 다음 작전을 계획하는데 아침에 토르핀과 이야기하던 중 그들의 진영을 지나가는 기수를 발견한다. 그를 세우라고 명령하자 그는 덴마크 왕위 계승 서열 2위인 크누트 왕자의 군대 소속이라는 것이 밝혀진다. 그는 런던 다리를 점령하기 위해 런던한테 저마저마 돈다저마의 지하의 저마의 제명이 어미의 몸 4,000명의 병사와 함께 그곳에 남겨졌던 것이다. 하지만 어느 날 지루함을 느낀 토르켈은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대낮에 적진을 공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앞을 가로막는 자들을 나무 토막으로 찍어 쓰러뜨렸습니다. 겨우 400명의 병력으로도 그는 거의 모든 적군을 무찔렀고 결국 크누트 왕자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아스켈라드에게 본대의 지원을 요청하여 왕자를 보호할 병력을 모을 것이라며 그에게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아스켈라드는 칼을 뽑아들고 주저없이 사자의 목을 베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모두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요르는 그에게 무슨 짓을 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아무의 도움도 받지 않고 스스로 왕자를 구출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왕자를 되찾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구든 막대한 값을 치를 의향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잉글랜드 왕이든 덴마크 왕이든 말입니다. 그러고는 거대한 토르켈 장신과 싸우기 위해 군대를 규합합니다. 토르켈은 왕자를 사로잡고 숲을 통해 덴마크 왕의 주력 군대를 찾아 이동 중입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의 주의를 끌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숲을 지나가던 중 갑자기 누군가에게 감시당하는 느낌을 받고 그의 모든 행렬을 멈춥니다. 그는 창 하나를 들고 주위를 살핀 후 언덕 쪽으로 던집니다. 그리고는 창 하나를 쥐어 주위를 둘러보고 언덕을 향해 던집니다. 곧바로 크누트 왕자의 사람들 중 한 명을 죽입니다. 병사들이 언덕 위에서 모습을 드러내며 자신들이 왕자의 사람들이며 왕자를 구출하기 위해 왔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2,000명이나 된다고 밝힙니다. 토르켈은 거짓말이라고 말합니다. 그 누구도 거짓말을 하지 않는 이상 자신의 정확한 병력을 밝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곧바로 왕자와 그의 공범들을 석방하여 자신의 병사들 쪽으로 가도록 합니다. 모두를 놀라게 하는 행동입니다. 그런 다음 그는 그들의 지휘관에게 다가가 크누트 왕자가 없으니 더 이상 왕자가 다칠까봐 싸우지 못했다는 변명을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지휘관이 이기지 못한 이유에 대해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왕자의 스승이자 보호자인 라그나르는 사람들에게 후퇴하라고 명령한다. 시아정사만다인데 왕자의 안전이 최우선이기에 즉시 후퇴해야 하지만 토르켈의 끊임없는 조롱에 사람들은 격분하여 칼을 뽑아들고 싸움을 시작한다. 양측의 병력이 맹렬하게 싸우는 대규모 전투가 벌어진다. 하지만 토르켈은 벌집 도끼가 되어 마치 믹서기 속 고기처럼 거대한 전투 도끼로 사람들을 잘게 썰어버린다. 그의 공격적인 힘과 시에 모두가 두려워하며
그는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도끼 한번 휘두르는 것으로 동시에 나무들을 찍어 넘긴다. 라그나르는 그들에게 물러서서 왕을 보호하라고 소리친다. 런던다리 전투에 재현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토르켈은 물러설 사람이 아니었고 계속해서 모두를 죽이는데 실망하는 표정인데 자신과 싸우는 병사가 겨우 400명밖에 안 돼서 재미가 없어 보인다. 한편 아스켈라드는 부대를 이끌고 숲 전체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지른다. 토르켈은 곧 숯 냄새를 맡고 둘러보니 거대한 산불이 일어나고 있다. 불길이 전투터에 닿아 사람들을 태우고 짙은 연기는 주변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게 만든다. 부하들은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이니 후퇴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토르켈은 매우 직관적이고 상황 파악이 빠르다. 그의 부대는 예상치 못한 이 자연재해 때문에 후퇴해야 한다고 조언하지만 토르켈은 매우 직관적이고 뛰어난 판단력을 지녔다. 이것이 자연재해가 아니라 누군가 고의로 숲 전체에 불을 지른 것이라는 걸 알아챕니다. 아스켈라드 일행은 불타는 사람들을 내려다보다가 망토에 물을 뿌리고 가장 빠른 길을 알려주며 토르핀에게 허락합니다. 그는 아스켈라드에게 왕자를 데려오라는 임무를 받습니다. 그는 말을 타고 두려움 없이 불 속으로 돌진하는데 토르켈의 군대는 왕자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를 완전히 포위하여 그를 보호하는 사람들을 죽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왕자를 되찾기 전에 토르핀이 뛰어들어 망토를 벗어던지고 왕자에게 제자리에 있으라고 자신이 구하러 왔다고 말합니다. 남자들은 그를 얕잡아보고 공격하려 하지만 토르핀은 즉시 재빨리 피하며 그 남자의 목을 찔러 바로 죽입니다. 그 민첩함과 솜씨의 적들은 모두 긴장하는데 갑자기 영희 속에서 토르켈이 나타나 토르핀에게 오랜 친구처럼 인사하며 그를 그리워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토르핀이 잘라낸 손가락들을 모두에게 보여주며 그를 얕잡아 보지 말라고 그러면 눈 깜빡할 새도 없이 죽을 거라고 경고합니다. 그는 토르핀을 바라보며 그가 정말 토르의 아들인지 묻고 어떻게 그의 아버지를 아는지 묻습니다. 토르켈은 토르와 여러 해 동안 함께 싸웠다며 토르가 그를 능가하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 말을 남기고 토르켈은 연기 속으로 물러나며 토르핀에게 자신이 지금은 왕자를 그에게 넘겨주지만 최대한 빨리 도망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토르켈이 끊임없이 추격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토르핀은 크누트와 그의 부하들을 아스켈라드에게 데려오고 아스켈라드는 왕자 앞에 절을 합니다. 라그나르는 왕자도 안에 있었는데 숲에 불을 지른 것은 어리석고 무모한 짓이라고 비난하지만 이제 왕자의 안전을 그에게만 맡길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아스켈라드는 토르켈의 추격을 따돌리려고 땅을 가로질러 행군합니다. 토르켈은 왕자 크누트를 되찾으려고 그의 뒤를 바싹 쫓고 있습니다. 아스켈라드는 자신의 병력이 열세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토르켈의 군대보다 훨씬 적은 병력이고 그에게는 상대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그는 계속 걸어가다 강둑에 이르는데 거기서 배를 타고 낚시하는 한 남자를 발견한다. 그는 그에게 강 건너편 작은 왕국 웨일스의 지휘관에게 전가를 전해줄 수 있는지 묻고 그는 동의한다. 그는 편지를 건네주며 자신의 군대로 돌아가기 전에 서둘러 달라고 말한다. 그리고 편지를 건네준 후 다시 행군을 시작한다. 그들은 언덕 근처에서 멈추고 아스켈라드의 부하 중 청력이 매우 좋은 한 사람이 주변의 움직임을 살피는 동안 뚱뚱한 녀석 라그나르는 계속 행군해야지 왜 멈추냐며 불평한다. 아스켈라드가 그곳에 도착하고 청력이 좋은 이상한 중국인이 그 자리에 나타난다. 토르켈이 상당한 지역을 확보했고 하루 거리 안에 접근했다고 그에게 알립니다. 이 소식에 군대는 혼란에 빠지고 갑자기 중국인이 모두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하며 더 자세히 듣고 나서 언덕을 가리키며 그곳에 스파이 2명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어떤 행동을 취하기도 전에 스파이들은 도망쳤습니다. 아스켈라드는 군대에게 즉시 행군해야 한다고 말하고 그들은 걷기 시작합니다. 군인들은 바다에서 항해하는 것에 익숙해져서 육지에서 걷는 것에 지쳐가지만 토르켈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쩔 수 없이 걸어야 합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강제로 걷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토르켈에게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밤이 깊어지고 아스켈라드를 제외한 모두가 탈진하여 잠이 들었다. 그는 다음 수를 생각하고 있었다. 요른이 그의 곁으로 다가와 며칠 밤낮으로 쉬지 않고 있으니 잠시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아스켈라드는 시간이 없다며 살고 싶다면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시 일어서서 부대원들에게 다시 행군을 시작하라고 명령했다. 부대원들은 투덜거리며 일어나 비와 진흙 속에서 다시 행군을 시작했고 너무 지쳐서 시간만 나면 잠들었고 얼마 후에는 걷다가 잠이 드는 병사들도 생겨났다. 라그나르는 초조해지기 시작하며 아스켈라드에게 계획을 물었지만 그는 그에게 자신의 계획을 말해주었다. 돌무더기가 있는 숲의 가장자리에 이르자 그들은 입을 다물었다. 가운데에는 2명의 망토를 두른 남자가 서 있는 건물이 있었다. 아스켈라드는 그들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도움을 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그때 짙은 안개 속에서 거대한 전함이 나타났다. 그들은 웨일스 왕국으로 건너갔다. 웨일스는 항상 잉글랜드군의 침략을 두려워했기에 대인족과 동맹을 맺기로 결정했다. 병사들은 더 이상 토르킬이나 그의 부하들에게 잠자는 동안 살해당할까봐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 훨씬 더 활력을 되찾았다. 라그나르는 아스켈라드의 기지를 칭찬하며 사령관에게 전함을 요청하여 강을 거슬러 올라가 주력군에 합류하라고 말했다. 하지만 아스켈라드는 웨일스는 작은 왕국이라며 거절합니다. 그들에게 군함 3척을 제공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주력 부대에 합류하기 위해 왕국을 통과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라그나르는 왕자가 잉글랜드를 통과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아스켈라드는 토르핀을 불러 카누트의 호위 무사로 임명하고 라그나르에게 그가 최고의 전사 중 한 명이라고 말하며 카누트를 보호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부대에서 최고의 전사 중 한 명이며 카누트를 보호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토르핀은 아스켈라드를 노려보며 이 일이 끝나면 결투를 다시 할 것을 약속하면 따르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스켈라드는 그렇게 약속합니다. 토르핀은 공주처럼 생긴 왕자를 보고 즉시 토르핀에게 겁먹어 라그나르 뒤에 숨는다. 웨일스 지휘관은 토르핀이 다음 왕자라고 생각하며 토르핀에게 다가가지만 아스켈라드가 그를 카누테에게로 돌려보낸다. 지휘관은 카누테를 토르핀의 아내로 생각했었다. 그는 카누테가 약골처럼 보인다고 말하고 이는 라그나르를 격분시키지만 그가 무슨 말을 하기 전에 지휘관은 카누테에게 잉글랜드 왕위에 오르면 웨일스 문제에 관여하지 않고 침략하지 않겠다고 약속할지 묻는다. 카누테는 라그나르 뒤에 숨어 그의 귀에 속삭인 후 라그나르가 지휘관에게 왕자가 원하는 것을 전달하기 시작하지만 지휘관은 왕자와 이야기하는 그에게 입 다물라고 말한다. 그런 다음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말하고 자리를 뜬다. 다시 행군을 시작하는데 지휘관이 아스켈라드에게 이웃 왕국의 사람들과 이미 이야기를 나눴고 그들이 기꺼이 도울 의향이 있다고 말한다. 마침내 길에 2명의 망토를 두른 사람이 서 있는 곳에 도착하고 갑자기 요른이 아스켈라드 옆에 와서 이상한 귀를 가진 중국인이 그들의 음모를 들었고 이것이 함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다. 아스켈라드는 즉시 지휘관이 그들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고 갑자기 언덕 꼭대기에서 많은 궁수들이 나타나 화살을 퍼붓는다. 아스켈라드의 말이 여러 화살을 맞지만 다행히도 그는 아무런 피해 없이 말에서 뛰어내립니다. 아스켈라드는 자기 앞에 서 있는 남자를 보며 반격하지 말라고 부하들에게 소리치고 그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소리칩니다. 그 남자는 자신을 아서라고 소개하며 바이킹들이 어떤 이유로든 그들의 왕국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할 수 없다고 말하고 더 나아가면 즉시 죽이겠다고 합니다. 아스켈라드의 부하들은 긴장한 듯 보이지만 요르는 이 모든 것이 쇼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죽이려 했다면 말이 아니라 사람을 처음부터 즉시 공격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들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협상에서 더 나은 조건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세레우는 그들을 모두 사로잡아 공주를 인질이자 방패로 삼아 덴마크 왕과 협상할 것이라고 소리칩니다. 이 말을 들은 아스켈라드는 당황한 표정으로 어쩔 줄 몰라 하는 공주를 최전선으로 데려옵니다. 물에 빠진 생선처럼 어색하게 서 있습니다. 아스켈라드는 그에게 아세르를 위협하고 엉덩이를 걷어차겠다고 말하라고 하지만 공주는 레드너 뒤에 숨고 아스켈라드가 아무리 애써도 꿈쩍도 좀비도 하지 않습니다. 결국 아스켈라드는 웨일스 장군을 바라보며 자신이 아세르에게 자신의 계획을 밝히고 군대에게 물러서라고 명령하며 신속하게 일을 처리하려 한다. 웨일스의 장군과 함께 아세르 쪽으로 협상을 위해 걸어간다. 아세르는 덴마크인들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자신의 군대에게 물러서라고 명령한다. 주변에 아무도 없자 그는 이러한 행동에 대해 사과하고 아스켈라드에게 그들이 약하게 보이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이는 병사들의 사기를 저해하기 때문이다. 아스켈라드는 자신의 땅을 통과하는 것만 원한다고 말하지만 아세르는 자신도 명성을 유지해야 하며 덴마크인들이 자신의 왕국을 방해받지 않고 통과하도록 허용할 수 없다고 답한다. 그는 아세르에게 자신이 웨일스 혈통의 여성인 리디아의 아들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그는 단순히 자신의 왕국을 통과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 그는 아세르에게 자신이 웨일스 혈통의 여성인 리디아의 아들이라고 말한다. 브리타니아의 영웅 아더 왕의 혈통을 이어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60년도 더 전에 덴마크에 영주가 웨일스를 침략하여 약탈했고 그의 어머니를 후궁으로 삼았으며 아스켈라드는 그의 서자로 태어나 자랐다고 말합니다. 아세르는 충격을 받아 말문이 막힙니다. 그들은 위대한 영웅 아더 왕의 혈통이 리디아와 함께 끊겼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확인을 요청했고 웨일스의 장군은 반세기 전 아스켈라드가 어린아이였을 때 그가 매우 허약하고 죽어가던 리디아를 데려왔다고 증언합니다. 웨일스로 가서 조상들 곁에 묻히게 해주고 싶어. 아스켈라드는 그들을 바라보며 덴마크인들을 똑같이 혐오하며 그의 존경을 얻어 내부에서 그를 제어할 수 있도록 크누트를 권력에 올릴 계획이라고 말한다. 아세르는 아스켈라드가 생각해낸 이 놀라운 계획에 웃으며 그가 포로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 테니 무기를 모두 자신에게 넘기라고 말한다. 그러면 그들은 안전할 것이고 아세르는 존경심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아스켈라드는 동의하고 자신의 부하들에게 돌아가 무기를 내놓으라고 명령하고 그들은 아무런 질문 없이 따른다. 그런 다음 그는 라그나르에게 다가가 무기를 넘기라고 말하지만 그는 거절하고 크누트를 보호해야 하므로 무기를 내놓을 수 없다고 말한다. 아스켈라드는 토르핀을 쳐다보며 단검을 내놓으라고 하지만 토르핀은 그를 쏘아본다. 그리고 찌르기 전에 꺼지라고 말한다. 아스켈라드는 고집 센 바보들과 말싸움하는 것보다 낫다는 걸 알기에 그들을 내버려둔다. 완고한 바보들과 다투는 것보다 나은 줄 알고 아세르는 포로인 척하며 덴마크군 전체를 호위하고 웨일스인들은 덤불 속에서 그들을 지켜본다. 그들은 덴마크인들이 얼마나 잔인한 괴물인지 마요네즈를 곁들인 인육을 아침으로 먹는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영토를 통과한 후 아스켈라드는 다시 길을 인도하기 시작하고 토르피는 공주와 함께 뒤쪽에 앉는다. 만약 그가 공주가 자신을 여러 번 쳐다보는 것을 발견한다면 할 말이 있으면 말하라고 그에게 말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를 쳐다보지 말라고 하자. 공주는 그가 겁쟁이가 아니라고 대답한다. 그는 말을 많이 안 하는 것은 그가 왕족이기 때문에 그의 말에는 파장이 있기 때문이다. 라그나르와 아스켈라드는 크누트가 라그나르가 아닌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는다. 토르피는 그를 쳐다보며 다시 한번 겁쟁이라고 부르고 그 말에 화가 난 크누트는 일어서서 토르핀에게 그의 말이 어떻게 전면전을 일으킬 수 있는지, 그래서 그는 아무런 생각 없이 어떤 합의에도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한다.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고서는 그들이 길을 가는 동안 다시 겨울이 왔다. 험난한 영국 땅을 지나며 적들에게 둘러싸여 갈 곳 없게 된 그들은 도움을 청하고 깊은 눈속을 걸으며 낮에 가끔씩 쉬어갑니다. 한 병사가 사제에게 토르의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그가 어떻게 맨손으로 적 30명을 무찌르고 단 한 명도 죽이지 않았지만 자식에 대한 지극한 사랑 때문에 죽음을 맞이했는지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에 사제는 매우 흥미로워하며 그런 사람은 틀림없이 기독교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모든 덴마크인들이 인류를 파괴하기 위해 이 세상에 보내진 잔혹한 괴물들이라고 믿지만 병사들은 그가 북유럽 신을 숭배하는 노르스인이었지만 살생은 삶의 방식이 아니라고 믿었다고 말합니다. 진정한 전사는 검이 필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제는 이 모든 말을 듣고 술을 한 잔 마신 후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사람들은 다시 행군을 시작했고 라드나르는 아스켈라드에게 불평하며 식량도 없고 폭풍으로부터 보호받을 곳도 없으니 겨울을 기다렸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스켈라드는 그들에게 계속 전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계속 나아가야만 죽음을 면할 수 있다고 말이죠. 괴상한 귀를 가진 중국인은 그들에게 근처에서 많은 소음이 들린다고 말했습니다. 모두 경계하지만 그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들은 것이라고 말입니다. 여자들과 아이들 그리고 남자들의 목소리도 들립니다.
그들은 곧 근처에 마을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폭풍 속을 살피던 그들은 마침내 불빛을 발견합니다. 멀리 작은 마을의 집들 사이로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마을 쪽으로 향하고 사제는 재빨리 달려가며 소리칩니다. 덴마크인들이 와서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니 도망치라고 마을 사람들에게 외치지만 그가 멀리 가지도 못하고 남자들에게 붙잡혀 심하게 얻어맞습니다. 브리오르는 아이들과 여자 그리고 남자가 있는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는 그들에게 다가가 그릇 하나를 집어들고 음식을 맛봅니다. 그는 먹고 있던 죽맛이 마음에 들지 않아 뱉어내고 던져버립니다. 바닥에 떨어진 음식 찌꺼기에 화가 난 여자는 일어나서 그에게 음식을 낭비하지 말라고 말한다. 하지만 브리오르는 난폭한 성격이라 곧바로 여자를 주먹으로 때려 눕히고 아이들은 울기 시작한다. 남편이 재빨리 아내를 일으켜 세우려 하지만 브리오르는 칼을 그의 얼굴 가까이에 들이대며 살고 싶으면 가지고 있는 음식을 모두 내놓으라고 말하고 그 남자는 그대로 따른다. 아스켈라드의 부하들은 모든 마을 사람들을 한데 모아놓고 음식을 모두 빼앗고 그 남자는 그들에게 남은 음식의 절반이라도 남겨두라고 애원한다. 그 정도 음식이면 겨울을 날 수 있다고 하지만 아스켈라드는 그에게 말한다. 이제 겨울을 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그는 나무에 묶인 사제에게 다가가 다시 그런 짓을 하면 즉시 죽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라그나르는 아스켈라드에게 마을 사람들을 죽이지 말라고 하지만 아스켈라드는 그들을 먹여 살릴 식량이 부족하고 놓아주면 적들이 그들의 위치를 즉시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유일한 방법은 그들을 죽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을 불러 마을 사람들을 죽이라고 명령하고 부하들은 주저없이 그 명령을 따르고 다시 행군을 시작합니다.